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석 달도 안 돼 사법 리스크로 최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결국에는 이 대표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점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반적인 수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죠. 예. 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구속되는 걸 보면 검찰이 엄청나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속도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연내 소환도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그 혐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구속영장에 나온 혐의 내용을 보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벌써 작년에 대선 경선 전에 광주를 돌고 있다고 하면서 유동규에게 전화를 해서 남욱에게서 대선 경선 자금을 받자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8억 4,700만 원이라는 혐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2014년 4월에 1억 4천만 원 혐의 중에 뇌물 혐의 중에 5천만 원을 받는데 그 받은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시기하고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차피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연관성도 부인할 수 없고 이런 나름대로 수사 속도를 감안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만약에 제출이 된다면 민주당도 과거 상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회 의석수나 이 다수 의석을 그 앞세워서 체포 동의안 부결에 나선다든지 아니면 방탄 정당으로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수사 속도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연내 소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개 수사가 시작된 지 딱 한 달 됐는데요. 김용, 정진상 두 분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이렇게 수사 속도가 빠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아무런 수사 결과가 지금 더 이상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런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의 변화에 관련돼서 적절한지 그것이 사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재판부의 재판의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찰에서는 이번에 공소장 같은 곳에 체포영장이나 여러 곳에 두 사람과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동규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은 대단히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떠한 논리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 실장 구속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당연히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다. 다만 이 정 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구속 자체만 놓고 보자면 여권의 주장이 좀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작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 저는 그 정당성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수사의 의미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검찰들이
얼마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엉터리 수사를 했느냐. 작년 10월에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이럴 때 문재인의 검찰들은 유동규 하나로 그 손절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검찰 인사를 하고 나서 지난 7월부터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재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재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그 몸통까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 두 명은 물론이고 이제 그 몸통까지 겨냥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 그다음에 여권의 주장들이 상당히 정당성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이런 정당성을 그 민주당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민주당 내부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책 의총을 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것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정진상 실장을 옹호하는 논평을 냈다가 박용진 의원한테는 실명이 거론되면서까지 직접적으로 공박을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대장동 의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측근들의 수사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부분들을 민주당 내에서도 증거를 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딱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이 맞는지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전당대회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금 내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이 아니라 성남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이 나서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있다고 들어서 실제로 지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그 검찰의 국민의힘의 주장이 힘을 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동규 동거인의 형사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유동규는 동거인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계속 부정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내가 지시했다. 유동규가 내가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증거 교사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게 진술을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재판부가 이상하다. 갑자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왜 바꿨는지 이상하고 네네. 수사 기록을 보니 구속된 이후에 유동규는 검찰과 딜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재판부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검찰의 시간 그리고 계속 구속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심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유동규의 변화된 진술 이번에 동거인의 재판 과정에 나왔던 것처럼 그 진술 과정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 의심들이 다시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적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당내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네. 지금의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온당한 것이냐. 240대 0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의 기록이 240회에 있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본부장 비리와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권 행사가 온당한 것이냐,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그런 문제 제기가 함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전체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용공 문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부패 문제로 해서 민주당 전체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고 그걸 좀 괴멸적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거의 다 동의하고 있고 다만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당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제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역시 민주정당에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은 싸워야 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 우려의 의견은 나오는 거는 맞다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좀 대응하는 분위기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과정에서 검찰 이 수사가 240대 0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조사는 240건,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당내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어느 당에서 비판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240대 네네네네. 0에 대해서 네네. 240대 0이라는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조에 불과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들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1년 반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광고 협찬이라든지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문재인의 검찰이 무혐의를 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이 무혐의를 내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요. 검찰로. 그렇게 해서 항의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민주당이 240대 0이다.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야권에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일단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가 반대의 입장이어서 그래도 야권 단독으로 좀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라는 부분들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났을 경우 국민적인 의혹이 이제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국정조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도 미진하면 특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 특수본을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서울청과 경찰청장을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에는 그 윗선인 행안부 심지어는 서울시청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봐야 경찰 수사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런 국정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국회라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예. 네, 국민의힘이 내일 의총에서 수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국정조사는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158분이 희생당하신 사건에 대해서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면 정치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수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논리대로만 따지면 대한민국은 수사만 있으면 됩니다. 뭐든지 다 수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수사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냐 말입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를 뒤지지만 행안부 장관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윗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사에 지금 한계가 분명하게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서 정치권이 해야 될 국정조사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마저도 행사하지 못할 거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면 정치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태 초기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된 초기에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 부정적인 기류들이 계속 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위임 기류가 계속 있고 난 뒤로부터는 계속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거의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수사만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보면 55%가 55% 넘는 국민들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70%가량이 묻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일까지 국회의장께서 각 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고요. 24일 날 꼭 국정조사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집회도 있었고 진보단체 집회도 있었습니다.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그리고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참석한 부분이 눈길을 끌어서 먼저 이렇게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서 발언한 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취임 6개월 이제 간 넘은 대통령 보고 퇴진을 하라고 하면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단체의 시위 현장에 단상에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것. 저는 그걸 보고 말이죠. 무엇을 느꼈냐면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미 트럼프의 그 극렬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중간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상원도 과반수를 넘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그 극단적인 음모론자들 또 강경파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하원 간신히 과반 넘고 상원은 결국은 놓쳤습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도 이렇게 양극화돼 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그렇게 역풍을 맞았듯이 저는 민주당의 이 강경파들 제가 볼 때는 초선들이 이제 주류인 것 같은데 이 강경파들의 이런 형태의 그 퇴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는 거와 민주당의 지지율 나오는 것만 봐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지난 그 대통령 6개월 취임 때 방송 3사가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내려갈 때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고정 지지층은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내려갔다. 중도층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그런 극단적인 행태, 강경 발언, 강경 행태에 대해 가지고 중도층이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좀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네.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런 해석 자체가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 얘기를 하셨는데 중도층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 위반이 아주 극심합니다. 중도의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내려가서 지금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중도의 얘기를 하실 거면 좀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어제 있었던 그 6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대회에 대해서 참석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한 명도 지금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책임진 사람이 없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지금 실망감, 국민들의 분노감이 얼마나 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냥 단상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의 문제를 떠나서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서 그 단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고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에서 MBC 기자와 이 대통령실 간 고성이 오갔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이 MBC 기자가 이 슬리퍼를 신었다, 무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너무 이런 자세나 슬리퍼까지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좀 이런 공식 자리에 맞지 않는 복장이다 뭐 지적이 양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더라도 약식이지만 그거는 이제 기자회견이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의 회견을 하는 자리인데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예의는 지켜주는 게 좋다. 그렇지만 그건 뭐 본질적인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본질적인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 슬리퍼라든지 뭐 이런 무례 부분에 있었던 기자가 이제 지난 9월 22일 당시 그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을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맨 처음 시작을 한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모 기자가. 그 기자는 이제 MBC가 영상을 갖고 왔을 때 그 영상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사에 보고를 해요. 본사에 보고를 했다는 걸로 이제 나오고 또 MBC 노조가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그 기자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출입을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이런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시에 영상을 보고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오해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국민의힘을 출입을 하면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그 현장에서 본인들의 영상을 가지고 악의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발끈을 한 거겠죠. 발끈을 한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신문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기자는 기본적으로 적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취재원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면 안 되고 방송 취재 원칙에도 나름 차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기자가 기본적으로 적의를 갖고 상대를 대해버리면 상대에게도 피해를 가지만 MBC 기자 자체로서 MBC에도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기자가 스스로 그런 적의를 가져버리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난 것 같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언론관, 윤 대통령에 대한 언론관에 대해 가지고 이 기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언론관은 그날 도어 스태핑에서도 나왔지만 그 MBC의 조작, 왜곡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미국하고 한국의 동맹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을 해치는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언론이 비판을 할 자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비판을 하면서도 그 자유 속에서도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겨레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김학의 후원자인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윤중천 씨한테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를 내요. 그 오보 사태를 이튿날 바로 검찰총장은 검찰에 고소를 해버립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에 기자를 고소를 한다니까요. 고소를 해서 그걸 고소 취하를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압력을 넣어요. 그리고 한겨레는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별장 접대가 사실이라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뜁니다. 그렇지만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은 일면에 사과 게재문을 올려요. 네. 그렇게 해서 이튿날 바로 또 윤석열 당시 총장은 고소를 취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과는 조금 우리 기존의 이제 한국 지금 언론이 이제 대체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보다는 좀 원칙적이다 보니까 언론 노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노총이나 뭐 이런 쪽에 우리 언론 노조원들한테 좀 그 마찰이 있는 것 같다. 좀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의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된다. 역시 언론이 이 취재 대상자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권력도 언론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를 가지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죠. 특정 언론을 가지고 차별을 해서 전용기 배제시키고 세무조사해서 막대한 금액 때리고 그리고 광고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잠깐만요.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언론을 상대로 하는 무자비한 탄압을 계속하는 것이 그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기를 가지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정말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죠? 이번 슬리퍼 사건, 슬리퍼 얘기는 사실은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MBC 문제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의 첫 시작은 MBC에 대한 배제 문제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모든 언론이 취재에서 제한되는 풀단위 취재를 못하게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모든 언론에 대해서 취재를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시작했던 취재 제한 문제가 전 언론으로 퍼진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가운데 귀국하셔서는 다시 MBC로 공격합니다. 전 언론에 다 퍼지는 게 아니고 MBC만을 또 공격 대상을 삼는 거죠. 거기에 또 슬리퍼까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슬리퍼가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1974년도에 나왔던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례 48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백주대낮에 벌어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나는 못 들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나는 그때는 잘 못 들었다라고 회의석상에 있으시면서 못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이런 상황이 정말 정상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MBC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다시 본질인데 본질로 돌아가면 언론의 자유, 기본적인 민주국가로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가 계속 벌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은 정말 성찰하시고 정부도 정말 성찰해서 이번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고성이 오가는 문제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은 국가의 품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뭐 아까 반박을 하려고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 부분은 대통령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언론의 비판도 받는다, 국민들의 비판도 달게 계속 받는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부분은 공정 언론을 위해서 언론은 자체적으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져달라.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권력이든 아니면 장삼이사든 편안하게 언론과 취재원 간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왜 취재를 제한합니까?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모든 주요 정상회담에 취재 기자들이 출입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만 출입해서 영상을 가지고 보도자료만 뿌려서 그거 가지고 기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정당한 언론관을 얘기하실 거면 언론의 취재의 자유 또 분명하게 보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 충분히 아실 텐데 취재 부분이라든지 취재 부분 이거는 취재 기자단과도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안 한다 부분은 대통령실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언론사 출입 금지 시킨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직접 기자를 하고 있던 당시인데도 기자실이 데모실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조선일보 기자 왜 그러면 취재 제한을 했습니까?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취재원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재원도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자유는 있다, 권한은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상호간에 사회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좀 너무 대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기간 동안에 팩트 체크가 다 된 사람도 지금 또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말씀 거론했던 사건은 엠바고를 파기해서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시킨 거지 정부가 제한시킨 건 아닙니다. 자꾸 그걸 오해하시는 거를 뭐 계속적으로 좀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가지고 다시 외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나라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국격이 얼마나 훼손되고 우리의 대외 이미지는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가장 민주국가에서 가장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면서 언론의 취재 자유를 얘기하시면서 언론의 책임을 얘기하시면서 언론을 취재를 못하게 하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언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조치하는 것을 취재 기자들과 협의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두 분이 뜨겁게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발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 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